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겨레 이춘재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폭우를 뚫고 오셨네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아주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원한 날입니다. 그래요? 네. 시원하다는 게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시죠? 중의적인 표현인데 네. 결과적으로 다. 혹시 그 시원함에 간밤에 들렸던 소액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뭐 그런 거죠. 그런 그렇습니까? 있어서. 네, 실제 온도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네. 하고요. 네. 아무튼 김건희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두 분의 한번 좀 총평부터 좀 듣고 싶은데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네, 이제 뭐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제 영어의 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의는 살아있고 결국엔 선이 승리한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속도만 문제지 사필 규정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이춘재 위원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예,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뭐 딱 맞는 일단 사건이고 이 김건희 씨는 좀 뭐랄까 좀 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위선의 세계, 거짓의 세계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모두 다 부인하고 또 그게 마치 사실인 양 지금 그런 상태로 살아온 게 아닌가. 학력 위조서부터 뭐 도이치모터스 수사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다 아니라고 부인했었고 네. 어제 그 순간까지도 사실은 부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목걸이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아니 예. 그날 서희건설이 진품 줬다는 거 예, 뉴스 다 자수서까지 나왔는데 나오고. 그런데 부인을 하는 건 예.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한 말씀 더 드리면 그 영장실질 심사 과정에서 아주 전면 부인했다는 거죠. 방금 목걸이를 통해서 그 되게 네. 판사들 그 근무 이렇게 그 습성과 일반적인 이렇게 질문 형태가 다 듣고 마지막에 어떤 결정적인 대신 의문사항들을 하는데 목걸이 받은 사실이냐 그걸 묻으니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작년 12.3 불법 계엄을 통해서 그 모든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뭐 땅이든 바다든 뭐 지하 감옥이든 간에 다 묻으려던 생명을 침해하던 사람이고 권력을 가지고 온갖 부패를 저지르던 사람이 지금 화무시비롱 네. 그죠? 그러니까 꽃이 이제 10일간 붓지 않다라는 그 말인데 보통 이제 권력 무상 권불 이렇게 하는, 10년하고 같이 쓰는. 권불 10년 같이 쓰는 말이긴 한데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재판할 때 재판은 이제 생각보다 법대하고 피고인하고 거리가 가깝거든요. 다 네. 보이거든요. 화장도 안 되고 민낯이 드러나는데 그때 피고인 김건희가 화무시비롱 얘기하면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까 얼마나 좀 기괴한 풍경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면 부인하고 잘못을 현재도 깊이 뉘우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지금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 그다음에 재판에 일체 지금 안 나가고 있잖아요. 거부를 그렇죠. 하고 전면적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거부하죠. 김건희 씨도 혹시 이렇게 나올까요? 어떻게 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야 뭐 모든 지금 내란 관련 것들은 사실 만천하에다 드러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형량 자체도 매우 세고 사형 아닌 무기징역인데 그래서 뭐 특검 수사에 협조해봤자 사실은 별 뭐 실익이 없어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혐의들을 쭉 보면 뭐 도이치모터스나 네. 그다음에 그 통일교 목걸이 뭐 이런 그런 관련 부분에서는 본인의 어떤 개입된 여지가 좀 강하지만 나머지 혐의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배우자인 대통령의 어떤 그 권한, 권력 이런 것들이 연루된 그런 혐의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아마도 자기의 그 형량을 줄이려면 열심히 조사해서 떠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하면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도안이면 뭔데 그렇죠. 김건희 씨는 개걸유시 거기에 다 있기 예, 여러 때문에 가지 선택지가 있지 않나. 하나라도 빼야 예. 된다. 그래야 그래서, 형량이 줄어든다. 네. 영장 그 심사 과정에서 이제 변호인의 그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뭐 대과 관계라든가 자기가 그런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법리와 그 무죄의 방어 논리들을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있어서 또 진술과 그렇죠.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최은순 모녀 그 어머니인 최은순 같은 경우도 정대택 고 회장의 사건으로 알려진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적극적인 때로는 모순되고 이렇게
이렇게 진술이 번복되는 진술조차도 그렇죠. 많이 하였다는 이런 그 기록들을 그런 그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딸인 김건희 피의자도 같은 방식으로 그 수사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렇게 뭐 출정을 거부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 구속되기 전에 이제 병원에 한번 입원했다가 나왔잖아요. 건강 문제를 전면에 내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온갖 가능한 모든 수단은 뭐 이렇게 뭐 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주장은 할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고. 네네. 뭐 들어가면, 객관적인 네. 뭐 자료들이 항상 이렇게 독이 들어가면 되겠죠.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네. 참, 네, 몸이 아픈 겁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까? 둘 다겠죠. 네. 마음이 아프면 또 몸도 아플 수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겠는데 네. 그런 거에 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수사를 잘해야겠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좀 짚고 넘어갈 대목이 이제 영장이 이제 기각될 우려를 좀 많이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실. 네. 그쪽에서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부부 동시 구속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부부 동시 구속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옛날에 뭐 이철희 장영자 부부야 뭐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그렇네요. 네, 그다음에 50대, 예. DJ 정권 초기에 그 1999년인가요? 그 당시 그 임창열 경기지사 부부가 동시 구속이 됐어요. 그때 그 예. 부인 이제 생각나네. 주혜란 씨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예. 그분도. 되게 유명했던 분인데. 예, 예. 이분도 김건희 스타일이었죠. 그러니까 남편의 어떤 그 권력, 권한 이런 것들을 팔아서 당시 이제 경기은행이라고 퇴출 대상인 은행에 퇴출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4억 원인가 받았어요. 그 관계자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동시에 또 임창열 당시 경기지사도 이제 퇴출 관련해서 1억 원 정도 받았나? 그래서 그때 인천지검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도 그때 취재 갔습니다마는 검찰에서 하는 얘기가 부부 동시 구속 사례가 없지 않다. 이거는 둘 다 심각한 그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했는데 밖에서 뭐 그 당시에 정치권이라든가 또 변호사 업계 이런 데서는 뭐 동시 구속 안 된다라는 그런 여론을 많이 퍼뜨렸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구속이 됐죠.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윤석열 부부의 지금 그 범죄 행위라는 건 당시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방대하고 그런 건데 그걸 지금 앞세워서 뭐 기각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여론전을 하는 건 저는 좀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참 근데 좀 네. 격가지긴 한데 이거 잘 몰라서 그런데 부부 동시 구속은 좀 거시기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논리에는 그러면 자녀는 어떡하냐? 그런 거예요. 이게 깔려 있었던 거 그게 아닌가요, 깔려 있는 사실은? 거죠. 네네. 가정을 보호하고 이제 돌보는. 부양할 그러니까. 자녀의 양육과 교육과 관련된 네. 그런 고려들이 이제 근데 과거에 있었던 거죠. 저 부부는 뭐 자녀 문제는 좀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반려견 반려견이 네네. 뭐 특별하게 뭐 그런 부부 동시 구속을 방해하는 저희하는 사유는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언론도 많은 공정하고 사실 보도 쪽으로 많이 또 이렇게 나아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네. 그거는 이제 피의자의 논리거든요. 피의자의 방어 논리들이 과도하게 그 그렇죠. 전파되는 것에 점에서는 어느 지점인가는 경계해야 될 겁니다. 모 보수 일간지에서도 여전히 그 취재원이 이제 피의자 측으로 보이는 논리들이 그대로 반영돼서 그 혹세무민하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있어 보. 어떤 뭐 걸 화무심의론 관련해서 뭐 피의자의 영장 실질 심사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직접 인용의 방식으로 막 썼더라고. 그 읽어보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혹여 또 네. 현혹시키는 논리가 될 수 있어서 어제 또 그런 네. 얘기도 있었죠.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별건이니까 그 얘기 자제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네. 서희건설의 자수서 그 내용 가지고 그 목걸이를 네네. 가지고요. 근데 영장에는 그 내용이 없으니까 이제 그게 별건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발언을 자제하라 이렇게 한 건데 특검 쪽에서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 김건희 쪽에서 어떻게 수사 방해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증거인멸을 할 것인지 그 우려를 우리가 입증하려고 하는 취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제 보면은 뭐 온라인 뉴스를 쭉 보면은 갑자기 별건 가지고 마치 특검에서 막 꼼수를 쓰는 것처럼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어제 그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밤에 이제 막 약간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하니까 복기를 해보면 지금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경우는 JTBC 보도로 보면 그 매장 직원이 4월에
JTBC한테 제보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도 이미 나왔어요. 네. 4월에. 네. 4월에 나왔고 근데 이제 JTBC 이거는 어떤 증거인멸 만약에 미리 보도를 하면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도 공개를 하지 않고 특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반클리프 매장 직원이 특검이 발족하자마자 바로 특검에도 제보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야 추정이 돼야 되는데 네. 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특검은. 네. 네. 근데 계속 히든 카드로 갖고 있다가 영장 실질 심사하는 날 땅 때려버린 거잖아요. 이런 게 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쪽에 물어볼 수가 없으니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아 이거 히든 카드니까 히든 카드가 있다고 얘기하면 히든 카드가 아니죠. 네. 그 순간. 네. 그 예를 들어서 금품 같은 경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일수잖아요. 그것만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네. 또 확실한 물증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사 뭐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조사가 없더라도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그 별건 수사를 위해서 구속영장을 받는 것은 위법한 행위죠. 그렇죠. 그거를 의도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알선 수재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네. 그 알선 수재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해서 원래 내 권한은 아닌데 공무원인 윤석열의 권한에 뭐 중개하거나 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가 금품을 받는다는 이런 혐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여기 또 탐구해야 될 것은 조사해야 될 것은 과연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가 뇌물죄의 공범이 아닌지 뇌물수수의 공범인지 여부는 네, 맞습니다. 동일한 그 범죄 사실에 대한 그 사실관계 조사거든요. 네네네. 이 과정에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별건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 증거인멸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어떤 네. 자료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김건희 씨에 대한 지금 혐의는 큰 줄기만 16개잖아요. 네. 지금 그걸 다 하려면 네, 맞습니다. 여기서 뭐 다 짚을 수는 없고 이거는 계속 제가 예상 때 매주 아마 짚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이 문제는 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다른 특검, 내란 특검과 최상병 특검에서 혹시 그 두 분께서 유에서 봐야 되는 부분 좀 포인트가 이게 있다 좀 추출해 주신다면 우리 이준재 의원은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예, 요즘 계속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행적. 오늘 나온 보도 예, 보셨어요? 오늘도 봤었죠. 예, 근데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이게 박성재 장관이 이게 지금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가지고 정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들을 거의 힐난하다시피 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잖아요. 뭐 다 끝났는데 무슨 사후 대책이 있습니까? 전혀 뭐 그게 반대했는데 무슨 계엄에 가담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정말 퉁명스럽게 원래 말하는 스타일이 그렇기도 한데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은 상당히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정황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비상계엄 공명이 끝나자마자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3번 통화한 게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법무부로 돌아가서 간부회를 소집해서 그 간부회 소집한 자리에서는 병력 파견, 검사 파견을 한번 검토해봐라. 합수부에 이른바. 합수부에는 사실 합수부 구성은 그 검사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 경찰이나 군 쪽에서 사람들을 받아서 수사하는 건데 안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파견을 검토해보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보도 나온 거는 이제 출국 금지를 전담하는 그 팀을 대기시켰다는 거잖아요. 출국 금지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은 매우 그 깊숙이 이 내란에 개입돼 있는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란 특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세게 수사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출입국 관리팀까지 대기시켰다는 얘기는 이른바 체포 명단. 그렇죠. 까지 어떤 받았을 가능성도 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네. 그렇죠. 심각하죠. 그리고 본인은 지금 뭐 그게 기억이 안 나고 뭐 그다음에 그런 지시는 뭐 그냥 혹시라도 뭐 외국인들 출입할 때 문제가 있으면 좀 검토하라는 그런 취지로 뭐 얘기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 같은데 항상 중요한 것들은 자기한테 불리한 것들은 기억을 못 해요.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은. 네. 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실 무근이다가 아니라 이거던데요. 아, 그런 지시를 내린 기억도 없고 그렇죠. 그런 통화한 기억도 없다. 네. 해명이 이렇게 돼 있던데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스타일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주의자, 그것도 뭐 검찰 지상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돌파할 때 가장 먼저 이용했던 기관이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검찰이었어요. 근데 비상계엄을 그러면 모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과연 검찰의 역할이 없었겠습니까? 가장 경찰은 거의 뭐 하급기관 취급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지금 그러니까 그 검찰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그 청와대에 있는 김지원 민정수석, 그다음에 자기 참모들인 박성재 장관,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 사전에 모의를 했겠죠. 네. 그러면 검찰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개입돼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근데 검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던 거죠. 자기네들이 그러니까요. 드러날까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신무전 검찰총장이라든가 당시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내란 특감에서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이제 불려가서 문건을 받았다라는 국무위원들을 한 명 한 명을 다 뒤지고 있는 건 그렇죠. 지금 흐름상 분명히 지금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거.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우리 변호사님은 좀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뭐 불과 이제 한 달 전에는 그 내란 특검에 관련해서 윤석열 재구속 관련해서 그것들이 온 관심들을 이제 모두는 지금 이제 김건희 구속과 관련해서 또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김건희 또 그 수사팀 많이 또 고생을 했고 네. 과거에 또 뭐 기력이 좀 기운이 달리면 고기도 먹고 좀 이래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내란 특검도 여전히 사실관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비상계엄의 그 정당성 내진 그거를 통해서 획책하고자 했던 것은 부정선거 이슈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그거는 이제 대검의 심우정 지금 이제 법무부에 방금 말씀하신 법무부의 이제 그 개헌과 관련된 법무 검찰의 협조 그 동조 행위들 실행행위 분담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인 그 계엄의 동기 정당화 그 어떤 조작 내지는 요런 그 행위와 관련되는 그 선관위 그 포렌식 관련해서 대검 과수부 이런 부분도 여전히 조사를 하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부분 계속 주시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까지 좀 마저 짚죠. 그 이번에 법원으로 가겠는데요. 직위원 재판부 있잖아요. 예, 참. 네. 근데 강제 구인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걸석 재판한다고 결정 내려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막간 저기 보면은 이제 특검 같은 경우는 여름휴가는커녕 뭐 거의 매일 야근하다시피 하면서 지금 열심히 수사해서 네. 이렇게 지금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정작 지금 내란 재판의 정말 주요 사건을 지금 재판하는 재판장은 여름휴가 다 즐기고 지금 워라밸 재판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가혹하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쉴 땐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안은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특검 쪽에서 이제 강하게 요청을 한 거죠. 아니 구인영장을 발부하셔서 법정에 데려와서 우리가 정확히 신문합시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김건희 특검 때 체포영장 집행할 때 저항하는 거 보면 무슨 뭐 인권 침해 요지도 있고 그다음에 부상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뭐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 변호인이 쭉 얘기하니까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냥 배석 판사대로 얘기한 다음에 결정한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걸석 재판하겠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행태들이 이 재판부가 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한테 이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거죠. 재판이라는 건 상당히 외관 자체도 상당히 공정해 보여야 하는 건데 그렇죠. 유독 지금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래서 저도 좀 상당히 궁금해서 여기저기 판사들한테 물어보는데 네. 원래 그 지규현 판사의 스타일이 다른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의 그런 것들을 잘 들어준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판사들도 있고. 원래 스타일은 네. 다. 그렇지만 판결은 매우 엄하게 한다. 뭐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재판에 대해서는 아무튼 지금 그런 그 의심스러운 행위들이 많이 지금 보이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시작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다시금 또 상기가 되던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헌법재판소에서 2월 25일 날 변론이 종결되고 그리고 선고가 4월 4일 날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뭐 3월 초순이라고도 예상하고 늦어는 3월 중순이라고도 하였는데 그 선고일이 잡히지 않을 때 굉장히 많은 분노, 불안 이런 것들을 좀 느꼈거든요. 심지어는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권력도 아닌데 이렇게 중요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그 법관 출신이 결정해야 되냐. 헌법재판소
그 범위 중에서 탄핵 심판을 제외해야 되는 게 아니라 논의도 기억되는데요. 그 시발점, 그 불안을 증폭시켰던 것은 3월 7일 날 있었던 구속 취소입니다. 그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 그런 구속 취소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현재 뭐 말씀하신 대로 외관에 있어서도 공정하지 않고 뭐 이 사람이 원래 나중에 엄하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은 헛된 그러니까요. 또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매 순간마다 제대로 절차의 공정성, 재판의 엉정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아마 특검이 이제 기소들이 1, 2, 3 특검이 좀 이루어질 무렵에 그렇죠. 네. 그 내란 외환 이런 특별재판부가 그 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대로 지금- 간다면.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네. 민주당에서 그 얘기가 나왔지만 네네. 어차피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기소 계속 될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추가 기소되는 사람들도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내란 혐의 관련해서 그러면 전담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는 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건의 배당 없이 이 특검에서 공소제기단 사건만을 전담해서 네네네. 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네. 공정한 재판부로 구성을 해서 네. 이렇게 가는 것이 이 내용에 맞는 형식을 구성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 판단 주체는 누굽니까? 그걸 할지 말지를. 현재 어떤 그 사법 체계에서는 지금 특별법이 지금 발의돼 있죠. 네, 특별법 민주당이 지금 현재로서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사법부 내에서 대법원장이 그 이제 그 보직을 예, 또 만들고 예. 또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런 그래서 현재 이거- 재판부로 법을 안 만들어도 안 만들어도 대법원 사실은- 판단에 따라서 예. 결정을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재판부 있죠. 이제 3인 재판부로 하되 또 공정한 재판부를 또 이렇게 절차를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렇게 사례가 바로 그 12.12.5.18 그 사실은 네네. 그때 그 재판부가 특별재판부예요. 네네. 왜냐하면 그때는 그 사건 말고는 다른 사건 배당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여기에만 이제, 집중할 수 있게. 형사수석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였거든요. 그, 예, 그 예. 재판부가. 예. 그때 요 사건만 하게 했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하고 그다음에 거의 뭐 6개월 한 8개월인가요? 구속 때부터 계산하면 그 안에 1심을 다 끝낸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 윤관 대법원장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특별재판부처럼 운영을 한 거였죠.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633이라고는 꼭 선거법 위반 사건에 뭐 적용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사건 아니죠? 더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공선법 아주 극히 그거는, 이례적인 네. 파기환송 그 판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과 납득할 만한 어떤 전례에 반한 일이다라는 사과의 발언도 없지 않았습니까? 사실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대법원과 중앙법원장이 적극적인 사법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 신뢰가 계속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내란 특별 재판부만이 아니라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혐의가 수사 대상이 16가지인데 자, 여기서 다 만약에 그러니까 수사가 입증이 된다면 지금 재판에서 다툴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사실 이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재판도 사실. 네, 막 그 심리의 어떤 시간과 이런 부분도 네. 현재 그 산계된 막 흩어진 사건에 처리하는 것은 뭐 효율적이도 않고 실체인실 판결에도 그러니까.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그 이제 지금 특검에서 하는 수사들을 이거 정말 특별재판부 형식으로 운영하는 재판부를 지정을 해서 그렇죠. 다른 사건 하지 말고 이거부터 먼저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네. 가장 좋고요. 만약 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가 아마 좀 세게 붙겠죠. 근데 이제 우려되는 건 저도 이제 그래서 좀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특별재판부로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지규현 재판부가 갖고 있는 그 사건이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뭐 공판 개시 절차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공판 갱신을 하죠. 이게 네. 그러면 오히려 더 길어진다. 뭐 사법농단 수사가 지금 이제 한번 양세 대법원장인가요? 이제 오래 그게 걸렸지, 그거. 오래 걸렸죠. 그래서 아니, 그것도 이제 간이한 네. 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종전 네. 변론 경과에 대해서. 네, 네. 뭐 일일이 모든 증인신문 줘서 뭐 이런 것들을 낭독한 형태가 아니고 그렇죠. 그건 다시 간이한 한 형태로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네. 네.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방법인 것 같은데 왜 대부분은 가만히 혹시 특검 수사까지 다 보고 결정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혹시 이렇게 좀 좋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뭐 대법원이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의 그런 뜻과 또 이렇게 국회의 그 생각들이 일치가 된다면은 이대로 간다면은 뭐 특검이 종료되는 이제 11월, 12월 초에 이제 다 네. 현재로서는 이제 연장이 뭐
또 연장될 수도 있지만 그 무렵 정도에는 다 이제 공소 제기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니까 그 무렵에는 이대로 간다면 내란 외환 특별재판부가 그 국회 통과돼서 그렇게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5분 남았는데 요거까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한동수 변호사께 여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민주당 사개특위가 사법개혁 5개 주요 안건을 선정을 했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거라든지 대법관 추천 방식을 개선한다. 우리가 사실 한번 여기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제 이제 사개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렇게 5가지 주요 과제를 이제 도출한 거죠. 예, 도출했고 그걸 추석 전에 이제 국회 이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법관 30명 증원, 법관 뭐 평가 또 뭐가 있죠? 추천 방식, 대법관 추천 방식. 대법원장 추천을 지금 현재 대법원장이 그 대법관을 이제 그 추천해서 이제 그런 형태라든가 그다음에 저번에 지금 이춘재 위원이 말씀하신 판결문 공개. 네, 그거는 이제 확정된 판결만 하는데 1, 2심 판결도 공개하도록 하자라는 것들인데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그렇죠. 이제 그건 자판기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형사소송 규칙으로 종전제 뭐 행정처장 지금 거기 이제 지금 헌재소장으로 간 분이 그때 있었던 논의된 내용인데요. 이런 형사소송 규칙에 관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뭐 상당히 아주 큰 현재의 사법 시스템 대법관 증언의 큰 어떤 뭐 무리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형태의 것들이어서 이거는 뭐 통과되는데 나머지 4개는. 네, 그럼 역시 문제가 핵심은 대법관 증원. 네네. 30명 이제 요 증언의 문제는 이제 사건이 이제 폭주하고 현재 재판 연구관에 의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증언해야 될 필요성 자체는 뭐 다 동의를 하는데 현재 대법원장이 그 대법관을 추천하는 형태의 구조들은 이제 헌법 개정 사항이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좀 더 심각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추천하면 대법관 간의 수평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안 네, 되죠. 맞습니다. 대법원장 휘하의 대법관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제왕적 대법원장은 그러니까. 늘 이제 비판이 받아왔죠. 네. 그러니까. 근데 왜 그게 계속 이렇게 돼 있나 몰라. 아무튼. 이걸 참. 근데 이제 이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네. 추천돼 있고. 대법관 30명 증원 문제는 아마 이 법관 사회에서 또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지금 보면은 네. 16명인 거죠. 네, 16명. 그러니까 이- 4개의 소부를 더 더 확대한다는 만드는데 거죠. 이게 이제 물론 뭐 아마 또 편차는 있을 텐데 물론 이제 대법관이나 아니면 그 대법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급심 판사들하고 완전히 다를 수 있겠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30명 증원에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게 이게 상고심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상고심의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은 필요하다. 이거는 공감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승태 대법원장 때도 상고법원 도입 같은 그런 제도를 그렇죠. 이렇게 시도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는 아마 부인을 못할 건데 지금 이제 추진되는 방식을 가지고 법관 쪽에서는 이제 그런 의심들을 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보복이라든가 이런 그런 심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저희를 의심하고 있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그 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그 논의들 이런 것들에 터 잡아서 좀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그런 논리적 그런 걸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대법원에서도 이른바 코트 패킹 그러니까 정치권에 의한 사법부 장악으로 이제 해석하는 부분들도 대법원 내에서도 이제 방어 논리 등의 어떤 뭐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해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도 그렇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최근 사면도 있었지만 어떤 선별적이고 어떤 권한 남용적 기소에 대해서 법원은 사법 통제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건 아주 이렇게 동정교배라고 하나요? 법조 내에서 엘리트 법관 위주로 하면 그런 생각조차를 못 합니다. 검찰 통제에 대한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도 역시 필요하다. 저번에 이런 그 문영배 생각이 헌법재판관 우리 인터뷰 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법관 진짜 구성의 다양성 진짜 필요하고 네, 네. 헌재도 마찬가지고 헌재도 네, 마찬가지. 뭐 맞습니다. 지역법관 출신이 뭐 대법관이 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네,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점점 후퇴됐어요. 다양성 그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노무현 정권 때는 상당히 좀 개혁적 성향 이런 대법관님들 많이
구성을 했었는데 점점 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가면서 점점 후퇴가 됐었죠. 네, 윤석열 지금은 정권 때는 더 그 심해요. 법원행정처 출신들 사법관료와의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법원행정처 출신 대법관들이 다수가 포진됐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었으니까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 이제 뭐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네. 용광로 속에 녹여주면 되는 거겠죠. 이런 네, 것도. 맞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